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로스앤젤레스도 물론 포함되고 약 400군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같은 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숨지는 것을 막자 하는 행진인데 2018년도에도 이 같은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하이스쿨에서 19살의 전에 학생이었던 그런 용의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숨지게 하고 했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텍사스주의 유발디 초등학교, 그리고 그 열흘 전에 뉴욕의 버팔로에서의 총격 사건, 전부 범인들이 18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었고 생일 하루 뒤에 총알과 탄창 등을 샀고 했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룹이 있고, 여전히 총이 무슨 잘못인데 라고 총기 소지를 전혀 아무런 제한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일반 총, 보호용 총이라고 보기 어려운 종류의 총기류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탄창을 한 사람에게 한 번에 판다던가 하는 것을 막자 하는 데는 당연히 그 대다수 이상이 지지를 하지만, 모든 그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그 여론이 또 배포되는 미디어도 미디어의 성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더군다나 총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에 많은 총기협회가 있지만, 제가 어제 밤새 그 모래시계를 다 봤더니 피곤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매체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형태로 보도를 했냐면, 왜 미국에서 특히 그 살상용 무기, 반자동 소총 같은 것이 금지가 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많은 기업, 총기 제조 회사와도 연관이 많은 그런 신문이죠. 경제 중심의 신문이니까. 그거 규제해봤자 별 효과가 없더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부 딱 어떤 부분의 여론조사 기구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총기협회의 로비가 전국 총기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그 로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에 관련해서 희생자, 피해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한 사람 사건당 $400 정도가 연구비로 지원이 되니까요. 20개의 주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이 숨지는 것, 그런 사고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을 빼고는 총기로 인해서 사람이 숨졌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자금 지원이 그거 하나보다만 많고 다른 모든 그 위에 18개보다 적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뭐라고 말하기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상식적으로나 더 많은 매체나 더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총이 많고, 더군다나 살상무기가 많으면 그런 때 총격 사건으로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내놓는데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그거 무슨 반자동 소총 같은 건 10년 정도 금지해봤지만 별 효과 없던데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 보도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기 규제가 굉장히 어렵고, 좀 어떻게 하자 하는 형태로 오늘 전국에서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이겠죠. 워싱턴 DC에만 5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2018년도 그때 그 워싱턴 DC의 시위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적게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분산이 돼서 오늘은 그렇게 모이는 거고요. 워싱턴은 이제 워싱턴 그쪽 그 기념탑 주변에서 사람들이 총기 안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빗 하그라고 파클랜드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종의 운동과 비슷하게 된 그런 젊은이가 있죠. 이 젊은이도 오늘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이 젊은이 그렇지만 이게 다 받쳐줘야지 총기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공화당들 절대로 총기 규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데이비드 학생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본인이 그 학교 다녀서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로라 잉그램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박스가 제 학교 입학 원서도 제대로 뭐가 안 돼가지고 징징거리고 울기나 하고, 그 당시에 열 몇 살이었습니까? 18살도 안 됐을 때예요. 2018년도니까 하이스쿨 학생이니까. 그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뭐 하버드 같은 데서도 다 입학 허가 받은 것 같던데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고 공화당 정치인들, 이번에도 하원에서 2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제 통과된 레드 플래그 법, 뭔가 위험하다 하면 그 위험한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총을 뺏는 것, 반자동 소총 같은 것은 적어도 21살은 돼야지 살 수 있고, 뭐 탄창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하는 이런 2가지 법안에 미셸 스틸 한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영킴 한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2사람 다 반대표 던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인 앤디 김, 뉴저지가 지역구입니다. 3지구고, 그리고 마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이 지역구인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이 2사람은 2가지 총기 규제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죠. 아무튼 그리고 의회에도 이번에 그 11살 된 소녀가 나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할 때 아주 분명하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모든 연방 정치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총기 규제안을 만들어라 하고 편지를 보냈고, 텍사스의 유발디에서 태어난 헐리우드 배우, 그리고 본인도 총 갖고 있습니다. 매튜 맥커네이, 백악관에서 초록색 아이가 그 신었던 그런 신발 같은 거 아주 스토리가 많죠. 보여주면서 막 그냥 분노해서 아주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악당들이 이 같은 정말 총기를 이렇게 쉽게 손에 갖게 되는 되먹지 않은 뭐 이런 법들 하면서 규제를 해야지 된다. 굉장히 감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기업도 200군데가 훨씬 넘는 기업이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건 공공안전이고, 이 총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도 지불해야지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화당, 민주당 양단 연방 상원 의원이 뭐라도 해보자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60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60표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얘기하고 보도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더군요.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희망을 갖고 보도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희망이 보인다고 하고, 협상팀에서도 희망을 보인다고 하고, 특히 레드 플래그 법 같은 경우 위험 인물이 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신원조회를 좀 확대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나 공격용 무기를 지금 18살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21살로 올리는 것, 이게 제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곧 뉴욕의 이 총기 규제법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위헌이라고, 그렇게 되면 총기를 더 쉽게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 뉴욕의 시민들이 4분의 3 정도가 나 무서워하는데, 뉴욕 시민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요, 이거 총을 가져야지 되는가? 그렇지만 내가 총을 갖는다고 늘 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겠어? 그러면 또 아들이 아빠 같이 사격 연습하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총 들고 만약에 작정을 하고 반자동 소총을 들고 누군가가 침투한다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점점 더한 총하니까 텍사스에서 학생들을 훈련시켜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선생님들을 무장시켜야지 된다. 총기규제협회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었죠. 이제는 학생들이 총 쏘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요.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아직도 어렵다. 그러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뭘 해야지 된다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했었던 것이 제가 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야말로 뭐 퇴출당하고만 금태섭 의원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이제는 미국 매체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공개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 의회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쿠데타였다고 했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준을 막는 현 대통령에 의한 당시에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데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역할이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것을 하원의 7명 민주당 의원, 2명 리스 체니 의원, 아담 킨징어 의원 이렇게 9명이 주로 주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수많은 사람, 대통령의 딸, 아들, 사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법무장관을 했었던 사람 누구 군의 지도자 수없이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결국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유권자의 표로는 700만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700만 표요. 선거인단은 306대 232. 306이 바이든 대통령, 232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짜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공화당의 60%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원 청문회 의원들이 조사해왔던 것을 목요일날 밤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 청문회를 했죠. 넬슨 시청률 조사기구가 발표한 것 보니까 한 2천만 명 봤다고 하는데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 사람까지 합치면 2천만 명 넘을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국정연설 3,800만 명보다는 작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한 900만 명이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의사당 다른 청문회보다는 훨씬 많이 본 겁니다. 많이 봤는데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모론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팍스에서는 팍스 메이저에서 생중계를 안 했습니다. 아마 팍스에서 생중계했으면 몇백만 명은 더 봤겠죠. 팍스에서는 팍스 비즈니스 채널 별로 보지 않는 거기서 하라고 하고 계속 이 청문회가 잘못됐다 하는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애국자라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의사당에 가서 의사당 경관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하고 결국은 이리저리 합쳐서 전후로 9명이 그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의사당에 가서 기물도 훔쳐가지고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는 대통령이 가라고 대통령이 보내서 왔는데 내가 무슨 죄지? 나 사면받아야지 되지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MSNBC가 한 410만 명 정도 봤고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청문회에서 나온 것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대통령에게 분명히 난 얘기했다. 저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방카도 굉장히 긴장한 모습 조금 놀란 듯한 긴장한 듯한 그런 그 모습으로 직접 그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았고 비디오로 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믿는다. 그를 굉장히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레드 쿠슈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매체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언더 더 버스 그냥 버스 아래로 확 집어 던져버렸다. 딸을 누가? 아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딸은 그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고 잘 팔로우하지도 않았고 그냥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가장 유능하다면서 그야말로 김용 총재 있었던 세계은행 총재를 할까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문이었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우리 딸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더 더 버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위는 당시에 대통령에게 폭도들이 의사당에 들어갔을 때 저것을 멈추게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 부추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혼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나온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중들에게 의사당 떠나라 하는 말하는 것을 거부했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사람 죽고 하는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을 지키라고 정부 어떤 부서에도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위군 출두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법무장관하고도 통화하지 않았고, 국토안보부 장관하고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하고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는 저 시위대들이 폭도들이었죠. 이미 그때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 마이크 펜스는 교수형 당할 만하지.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나중에 어제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보좌진들이, 자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deserve to, 교수형에 처하는 것. 공화당 지도부는 팍스와 마찬가지로 똘똘 뭉쳐서 마녀 사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공화당이신 분들은요, 리처드 닉슨을 공화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요, 워터게이트 그 사건은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부 의사당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런 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하게 진행됐던 워터게이트, 뭐 도청 사건,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증거 비슷한 것이 나오자 공화당이 딱 고개를 돌렸습니다. 닉슨에게.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탄핵당하느니 사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증거가 나와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점을 잡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가서 해를 입힌다고 하니까,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결점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점 같은 것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남의 결점을 그냥 폭로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스타일 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직도 그렇게 가짜 주장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고, 공화당으로서 본인도 그런 사람의 표를 받아야지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더 상세한 선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은 듣지 않으시고 팍스 뉴스만 보신다던가 뉴스맥스, 뭐 에폭 타임스 이런 데만 보시면요, 의사당 그 사람들을 폭도라고 그리지 않습니다. 애국자라고 그립니다. 그리고는 블랙 라이브 매터에서 막 비디오를 설령 조작까지 해서, 박스에서도 조작했잖아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다 하는 그런 것들, 물론 시위대 가운데서도 일부 난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계속 보고 지내시고, 그래서 아니,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매체만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기는 것으로 만들어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디오 테이프까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팍스, 뉴스맥스, 에폭 타임스 이런 매체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현 대통령이 있는데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금태섭 의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리스 체니 의원이나 아담 킨징어 의원은 뭐 이제 은퇴한다고 하니까 젊은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탄핵 재판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하니까 그 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냥 아주 세련된 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 어디 무슨 뭐 헝가리 같은 나라, 무슨 터키, 폴란드
이런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완전히 무슨 뭐 충성, 서약 뭐 이런 형태로 해서요. 그런 것.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신자 취급하잖아요. 금태섭 씨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이겠습니까? 정의당의 당원이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공화당 당원도 아닙니다. 한 번도 민주당이 다 옳다, 공화당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른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체니처럼 그냥 퇴출당해 버리는 겁니다. 리스 체니라는 의원이 강하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강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화당은 완전히 헝가리, 폴란드, 터키 같은 정치적으로 후진 국가의 정치인들과 같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난 공개, 연설까지 했잖아요. 저기로 가라고. Fight like hell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처럼 싸우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첫 번째 공개 청문회가 끝났고 이거로 이제 모든 걸 뭐 단합하자 이런 뜻은 없는 겁니다. 의사당 조사위원들 자체도 다만 지금까지 몰랐었던 사람이 2천만 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봤겠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날에 대해서 조금 더 트럼프나 공화당이 묻어버리고 싶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얻어갔다면 지금 선거에서 이게 부정선거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나선 후보들을 적어도 선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론이 너무너무 많으면 만약에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 할지라도 역사는 항상 짚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를 그냥 대강 뭉개고 가면 그 다음에도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그 일들 하고 지금 보면 그게 정치 깡패가 아니고 뭡니까? 의사당에 그냥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부수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한국에서만 있었던 정치 깡패가 미국에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이걸 사실을 잘 규명을 해서 여론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사실대로 해야지 돼 하면 설령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완전히 묶고 가지는 못하죠. 절대로 묶고 가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13일에도 두 번째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저는 9월 달까지 모두 합쳐서 6번의 공개 청문회를 여러분들께 모두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니 의원이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짜리까지도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트럼프 하는 아주 젊은 뉴욕의 하원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이 차지했는데 나는요 오늘 밤 정말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는 공화당 동료 의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Defending indefensible 한 것을 defending 하는 나의 동료에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사라지는 날이 오죠. 그렇지만 트럼프를 그렇게 방어할 수 없는, 방어해서도 아닌 것을 defending한 여러분의 그 불명예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선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여러 7개 주에서 중간선거가 있었고 캘리포니아 중간선거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최첨단이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거기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진보의 정책이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한다. 진보의 가치도 어필하지 못한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번에 아마 이 미셸 스틸 의원이 가장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다 무난하게 재선, 앤디 김 후보 같은 경우 3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서. 미셸 스틸 의원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에 한번 보면은 정확하게 100% 나온 다음에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미셸 스틸 의원이 민주당의 제이 첸이 바짝 쫓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민주당 성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뭐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영킴 의원도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른 후보가 문제였지, 그것은 워낙에 이제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소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결국은 짧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공안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때 진보주의 유혹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게 LA 시장 선거고요. 릭 카루소라는 아주 억만장자지만 정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홈리스와 범죄를 깡그리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예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삽니다. LA시는 400만 명이고요. 인구 1000만 명인데 홈리스 피플이 6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미국 전국에 있는 홈리스 피플이 한 11%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가치를 물어본 거죠. 지방검사, 최사 부댕이라는 지방검사가 가장 진보적인 도시잖아요. 미국에서 진보 중에 진보. 이 검사에 대한 소환 투표는 1917년에 있었고 지금 두 번째랍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환 투표는 있었죠.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라든가. 그런데 1917년 그때도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렇다 해서 결국은 소환한 겁니다. 범죄에 대한, 말하자면 좌파의 접근 방식에 대한 국민 투표다. 시민 투표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검사가 옴으로 인해서 기소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범죄가 엄청나게 늘었다던가 그런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홈리스 피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로스앤젤레스처럼 단속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저 정도면 충분히 기소해야지 되는데 기소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사법제도만 고치겠다고 하고, 이거 싫다는 겁니다. 나의 안전이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사람 분명히 떨어뜨려야 돼, 떨어져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말 같은 것은 100% 전지전능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이 된 그런 지방선거 결과 여러 지역에서 나왔고요. 물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물가와 미주 정상회의 같이 말씀드리죠. 올해 가솔린 비용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가정당 $450는 더 써야지 된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레귤러가 $7 갤런당 바라보고 있고, 전국 평균이 뭐 도시 시골 다 합쳐서 $5가 넘었고, 일반 달걀 값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르게닉 달걀 값을 저희 동네 마켓에서 이렇게 보니까 $9가 넘는 거예요. 정말 달걀 12개에 $9가 넘으니까 집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혹시 이 마켓이 한가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안 팔리고 하니까 많이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하지 못해서 혹시 이 가게만 조금 더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9짜리 달걀을 사려다가 놨다니까는요.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합니다. 너무 오래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5월 달에도 1년 전에 비해서 8.6%가 올라서 1년 전보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8.6% 올랐다는 겁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면은 뭐 한 6% 정도. 한 달 전 4월 달에 비해서는 1% 올랐고, 역시 그 중요한 물가만 하면은 에너지라든가 또 식품처럼 자주 변동하는 거 빼면은 한 달 전보다 0.6%가 올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제 온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플레이션 멈췄나? 이자율도 몇 번 낮추고 하니까 안 멈추잖아요.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약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약하던 강하던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미주 정상회의는 9년 만에 열렸는데 매번 한 3,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94년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무슨 남미에도 막 우파들이 있지만 독재가 많이 무너졌었고 또 그 냉전 그 소련이 무너지고 그런 이후에 이제 미국, 남미, 중미 합쳐서 이렇게 그 정상회의를 해서 무역 여러 가지를 서로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이콧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멕시코 대통령 같은 사람 왜 쿠바 사람 못 오게 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함께 이민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저쪽 중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서구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미국 쪽 아니겠어요? 하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예전에는 라틴 아메리카도요. 예를 들어서 뭐 막 극우만 있었다던가 우파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 뭐 지원을 반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정부를 부정부패를 하기는 하지만 지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양극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나라는 여전히 우파지만 어떤 나라는 막 좌파 대통령 나오고 하잖아요. 중미 남미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힘을 좀 통일된 힘을 발휘하기가 무척 힘들어졌고 그리고는 또 중국에서 워낙에 그쪽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왜 미국의 리더십, 미국이 그 뿌리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이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지 되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죠. 대통령은 뭐 백악관에서 인사도 안 하고 새벽에 본인의 집으로 가버리죠. 갈 때는 또 무슨 어디서 선물 받은 거, 중요한 자료,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이런 것은 또 두고 가야지 되는데 다 가지고 가죠. 가서 계속 현 대통령 욕하죠. 이런 나라를 어느 나라에서 존경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또 다 뭐 무너뜨리자고 하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고 하는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죠.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는 곳에서 리더십과 의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런 형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돈바스 지역이 문제고 세베도네츠크가 문제고 우크라이나의 탄알이 다 떨어져서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막고 있고 푸틴은 그 같은 서구를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훔쳐다가 판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미국과 영국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도 보도해 드릴 텐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초대가 된 겁니다. 한국은 이제 참가국으로서 파트너십으로서 초대가 되고 거기에 가는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의 전임 총리들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가 6월 29일부터 29일 30일이잖아요.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가고 나서 선거가 있죠. 7월 10일이죠. 일본 총선을 앞둬서 그런데 이런 예민한 때에 이 예민한 이슈 정상회의에 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국가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이 주목이 되고 호주, 뉴질랜드, 한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로 이제 그 미국이 말하자면 초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마리우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버티기, 세베도네츠크에서 얼만큼 버틸지,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여러 가지 러시아가 워낙에 화력이 좋으니까는요. 그쪽에서는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다르고 지금까지는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도시니까 빌딩도 있고 뭐도 있고 저기 가면 민간이니까 너무너무 민간인들이 숨졌다는 게 나오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지 신경을 전혀 안 썼겠습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평야 평지이기 때문에 다르고 해서 이게 이제 얼만큼 갈 수 있는가 그 사이에 유럽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이 어떤 형태로 휴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서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으로 영어 단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제 말씀드렸었던 그 리브 골프가 뭐 여러 면에서 논란이지만, 하나는 그냥 사업적인 면에서 PGA와 뭔가가 부딪히니까, 또 하나는 그 돈 자체가 자말 카쇼기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킬러라고 했었던, 아니 자말 카쇼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왕세자가 사주를 해서 숨지게 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미국 영주권자인 워싱턴 포스트의 자말 카쇼기라는 그 칼럼니스트였죠. 그런데 사우디의 왕세자가 이런 것을 다 좀 이렇게 세탁을 해보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으로 리브 골프가 열리고 있잖아요. 9일부터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 날짜 개념이 없고 숫자 개념이 잘 없어서 여러분들 뭐 골프 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런던에서 1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돈으로, 살인자의 돈으로 살인자가 자신의 국가와 자신을 그 스포츠로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에 간단 말이야 하고, 자말 카쇼기의 피앙세, 그 당시에 자말 카쇼기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무슨 이 서류 같은 거 받으려고 갔다가, 사우디가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나라였었죠. 갔다가 거기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납치되고 숨지고 아주 처절하게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정보국이 결론을 내린 점인데, 그 피앙세가 하티스 센기즈라는 이 피앙세가 리브 골프에 지금 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상금 많이 걸려 있죠. 2,500만 달러니까 뭐 400만 달러 받고, 꼴찌도 뭐 120만 달러. 이거 컷오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 받는 겁니다. 이 대회는 그렇게 해서 키우려는 거죠. 필 미켈슨을 왜 2억 달러를 주겠어요? 데이빗 존슨을 왜 1억 5천만 달러를 주겠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10억 달러 준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말이, 안 가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더스틴 존슨, 데이빗 존슨이 아니라 더스틴 존슨은 1억 5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다 경기에서 번 돈, 무슨 뭐 스폰서, 광고 이런 거 말고 경기에서 번 상금의 2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경기에서 번 돈이 1억 2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타이거 우즈는 10억 달러 준다고 그래도 안 가는데, 뭐 생각이 있는 거죠. 타이거 우즈로서는 돈이 그 정도 있으면 더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내가 거길 가? 그리고 타이거 우즈와 마스터스, 타이거 우즈와 PGA 이런 게 전부 있는데, 그걸 결국은 이제 갈아보겠다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판 돈을 많이 내서 리브 골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 나간 사람들은 완전히 그 미국 PGA 그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부 완전히 출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 PGA보다 상금도 뭐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3라운드잖아요. 4라운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54홀인데 72홀이 아니라 54홀입니다. 해서 아무튼 그렇고, 이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아무튼 이게 지금은 런던이지만 올해 많이 다른 메이저 대회와 겹치지 않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5번인가 되거든요. 어디죠? 워싱턴인가? 오레곤이네요. 포틀랜드에서 있고, 뉴저지, 보스턴, 마이애미, 미국 4군데인가요? 뉴저지, 보스턴, 시카고가 하나 있네요. 5군데. 그럼 여기서 2군데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장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골프장에서 마이애미를 포함해서 2군데에서 하고, 나머지 3군데 하고, 런던 다음에 오레곤이거든요. 그 다음에 뉴저지, 보스턴, 시카고, 태국 방콕,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 번 하고, 마이애미 이렇게 되는데, 지금 PGA는 그 케빈 나를 포함해서 17명은 일단 서스펜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US 오픈은 다음 주 하죠. 다음 주에 하는데 아직은 모든 선수에게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스 어떻게 될지, 브리티시 오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스터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PGA 챔피언십, 뭐 세계 주요 메이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살인자를 지지할 때의 결과를 보여줘야지 된다. 그러면 넌 살인자 지지하는 거기서만 놀아, 여기는 오지 마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살인자들이 정의에서
탈출할 수 없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거다. 이 피앙세가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또 메이저 대회 측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말씀드리겠는데 비슷한데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주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아직도 조사를 몇 번 하고 몇 번 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할 때 화이트워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화이트워시 무슨 회칠한다 뭐 하는 식으로 눈가림만 하는 거죠. 조사 수사는 하되 겉만 속에 까만색인데 막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회색으로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실은 감추고 눈속임만 하는 거 겉발림만 하는 거 이런 걸 whitewash 워시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것은 그 독재자 뭐 테러리스트들에게 돈 지원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살인자 이런 것들을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대중의 인식을 바꿔보여요. 이거는 독재 때 다 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3S 했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영화 그리고 섹스 이런 형태요. 그거는 허용하면서 다른 거는 다 헤어도 이만큼 하면 안 되고 스커트도 이만큼 입으면 안 되고 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는 이런 것은 스포츠 워싱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워싱과 화이트 워시 조금 다르죠?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끝나고요. 저는 왜 이 시간만 되면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까? 설탕, 프림 이런 거 안 넣은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준비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